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3월 15일 한국 날씨도 희뿌였습니다만은 중공은 근년 들어 최악입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온통 누렇습니다. 가시거리가 1000m 이하입니다. 공기의 질은 위험수위입니다. 모바일폰의 공기질 측정 앱이 999로 최고치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바람에 아침 출근길 교통도 혼잡했습니다. 집에 모든 문을 닫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공기도 뿌연데다 바람까지 강해 간판이 날아갈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중공의 기상예보당국은 몽골에서 날아온 황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사는 동북부 12개 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타이완 해협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안 정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여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내에 공격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의회 공청회에서 6년 내에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2024년 타이완 대선을 앞두고 침공을 하기 위해 지금 현재 준비 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이든 집권 이후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최근 미 해군대학의 교수 골드스타인은 2022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타이완을 압박할 거고 2022년 이후에는 그 강도가 훨씬 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는 2022년 이후 베이징은 세 가지 군사 옵션을 가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완 근해 포탄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투기로 타이완 영공을 관통하는 식의 대규모 무력 협박을 하는 겁니다. 중공군은 1995년과 96년에 타이완 해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공군이 타이완 주변 해역을 봉쇄하는 겁니다. 타이완 본도 사방의 해역을 통제해 타이완의 물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전쟁을 하지 않고도 굴복시킨다는 책략입니다. 세 번째는 팽호 열도에 대해 급습을 하는 방안입니다. 타이완 외도에 대해 1차로 시범 케이스식 도발을 함으로써 타이완 본도를 협박하는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또 팽호 열도보다 공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동사도를 칠 수도 있습니다. 타이완 본도를 굳이 무력으로 치지 않고 외곽을 때리는 방법들입니다. 골드스타인 교수는 2022년 동계올림픽 이후 베이징은 타이완에 대해 전면적인 무력 통일보다는 잠식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니케이 위클리는 최근 미 퇴역 장성 제임스 스트랍 리디스의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제임스는 미국의 전략은 중공의 글로벌 해상 연맹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이번 양회에서 미국과 중공은 미래 일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식으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양회에서 전군의 전투태세 완비를 지시했습니다. 3월 12일 중공 군망은 14차 5개년 기간 중에 국방과 군대 건설의 양호한 개시를 실현하자는 문장을 실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으로 건설을 이끌자, 전쟁 건설로 모든 것을 총괄하자는 새로운 어휘가 등장했습니다. 또 시진핑이 군정, 군민의 단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건설 총괄과 전쟁 대비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지시도 언급했습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 호전적인 전쟁 분위기로 군민 건설 프로그램의 방향을 이끌자는 것입니다. 중공 군망은 이어 다음날 또 다른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를 우회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중공군 최고층의 계획관리의 문제, 방산 시스템의 부패 문제, 내부 투쟁이 멈추지 않아 낙마하는 이가 계속 나오는 문제, 많은 이들이 거액의 군비를 빼돌려 개인 주머니에 채우는 문제 등등이었습니다. 중공은 장비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우월해 보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드러난 미군의 전력을 보고 경악한 덩샤오핑이 병력 수를 줄이고 정예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인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공군이 수적으로 엄청나 보이지만 실제 전력도 막강할지는 의문입니다. 중공의 해군은 함정의 척수로는 세계 1위지만 아직도 현대 해군의 훈련 모델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처럼 원양 작전을 벌이기에는 무리입니다.
전투기는 아직도 이를 지원할 공중급유기가 부족합니다. 외부에서 급유를 하려 해도 기지가 미국처럼 전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공군은 본토 부근에서만 위풍당당합니다. 육군도 병력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너무나도 약점이 많습니다. 중공의 힘은 사실 군사력이 아닙니다. 군사력보다 훨씬 위협적인 게 그들의 삼투, 인필트레이션과 기술 절취, 통일 전선 전술 등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중공은 서방을 위협하기에는 힘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중공의 힘을 키워준 것은 서방의 유화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중공 관련 소식입니다. 상하이빵의 원조 장저민의 인생과 집안 내력에 관한 폭로가 중화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공의 역사는 후세에 새로 써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로 분식되고 왜곡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전 세대 지도자 장저민의 이른바 얼젠, 얼자의 진면목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12월 5일 중공의 2차 세계대전 전사연구회 회원 류자핑의 공개 서신에서 나타난 겁니다. 얼젠, 얼자의 얼젠은 두 가지의 매국 행위라는 뜻입니다. 장저민과 그의 부친이 대를 이어 매국 행위를 했다는 학설입니다. 장저민의 부친은 항전 시기에 친일 괴뢰정부 왕자오밍 정권에 부역했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이 항일을 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항일은 장제스의 국부군이 한 것이고 중공군은 별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권의 정통성을 조작하기 위한 겁니다. 중공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의 경우 완공된 시기가 1985년입니다.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는 중국인 30만 명이 일본군에 살해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항의한다면서 만든 게 이 기념관입니다. 난징 대학살 당시 중공군은 거의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난의 산속에 도피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택동의 경우 난징 대학살은 거론도 안 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을 구슬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군이 장제스의 국민당과 싸우던 덕분에 천하를 차지했다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 여러 차례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나마 모택동은 그런 면에서는 정직했습니다. 이 같은 중공 현대사의 왜곡 실태와 진실을 아주 잘 설명한 책이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입니다. 중공 장춘 포이즌을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일본 엔도 호마레 박사의 저서를 제가 번역한 겁니다. 사실 중국 역사에서 난징 대학살은 일본군에 의한 것보다는 태평 천국군 진압 과정에서 사행된 게 훨씬 끔찍했습니다. 1863년 증국본이 지휘하는 상군이 태평 천국군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습니다. 증국본의 9번째 동생 증국전이 직접 난징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홍시 추현이 병사하는 등 태평 천국이 내리막길을 걷던 시기였습니다. 난징 포위전은 한 달 반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으로 1864년 7월에 난징이 함락됩니다. 이때 상군은 난징에서 엄청난 사륙을 자행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 같은 도륙을 투청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패한 한 도시 안에 사는 이들을 모두 죽이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길거리에 널린 시체의 10중 9은 노인이었습니다. 2, 3살 박이 어린아이들도 참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부녀는 40세 이하는 모두 보는 대로 죽였습니다. 사흘 동안의 사륙이 진행되면서 공식 역사 기록으로만 무려 10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난징 성내는 피로 흥건했고 장강에 던진 시체로 강물의 흐름이 막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특유의 과장은 있겠지만 동족끼리 자행된 엄청난 인명살상이었습니다. 장저민은 일찍이 국가 주석이었을 때 중공의 영토를 소련에 넘기는 불평등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해외 화교 매체들은 소비에트 공산당의 에이전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중공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독 약합니다. 굴욕을 겪으면서도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러시아는 국제관계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중공을 잘 활용합니다. 강경했다가도 다시 다가갑니다. 최근 바이든이 압박하자 러시아는 중공과 다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관계는 변화무쌍하고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얼지 않은 두 가지 거짓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거짓은 장저민이 1949년 이전 중공의 지하당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장쌍칭의 자식이라는 거짓말입니다. 해외의 많은 중화권 학자들은 장쌍칭이 그의 생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쌍칭은 중국 공산당이 공인하는 열사인데 가짜 부친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루이지아핑은 장저민의 생부가 장쌍칭이 아닌 장스쥔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때가 2004년 2월 21일입니다. 이틀 뒤 루이지아핑은 가택 수색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다음날 인터넷에는 루이지아핑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장저민과 그의 연인 송주영의 관계를 담은 음성 정보를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릴 거라는 익명의 글이 유포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